가족들이 대표님을 고발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이사 해임 시도를 합니다. 주식을 법인과 개인이 합리적 가격에 사준다. 법인으로 가입을 해서 한 돈을 가지고 일정 부분 활용을 하면 특별기에서 반대할 수 있는 싫어했던 것들이 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스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TV를 책임지고 있는 윤책입니다. 자, 오늘은 경영권 분쟁 해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 전창환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회사가 성장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법인 대표님들이 가장 민감한 사안이 이 경영권 분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회사가 앞으로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딜레마죠. 네. 네네. 그러면 이런 걸 현명하게 해결하는 좀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네. 오늘은 이제 그 사례를 가지고 좀 자세하게 어떻게 경영권 분쟁을 좀 해결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그 회사의 주주 현황은 그때 어떻게 됐었나요? 일단은 지금 대표님이 한 44.7% 되시고요. 그리고 부사장님이 42.2%, 그다음 시상무님이 6.1%, 네. 법인으로 7%. 자사증권에 이거든요. 네네네네. 딱 봐도 네. 대표님하고 부사장님이 네. 비슷하네요. 창단 멤버입니다. 아, 가족은 아니시고. 네네. 그 당시에 인명가 5,000원 했는데요. 네. 지금 작년 결산 기준으로 한 네. 32만 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올랐네요. 네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이 부분에서 이 회사는 좀 문제가 됐을까요? 경영권에서. 일단은 이제 2003년 법인이시고 지금 20년 딱 되셨고 내년 21년 차 되시는데 네. 처음에는 뭐 사업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앞만 보고 열심히 했는데 한 이제 15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회사가 안정기에 진입하고 생각보다 이익도 많이 나고. 네. 근데 대표님 항상 고민은 뭐냐면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5년 뒤 10년 뒤 앞을 내다볼 수 없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대주주는 그렇지만 그동안 쌓아놓은 이념이 많잖아요. 엄청 많겠죠. 굳이 왜 이렇게 자꾸 힘든 길만 가려고 그러세요? 심심합시다. 아, 그러니까 이제 결이 달라지는 서로 거죠.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사안에서 이제 안을 내면 보통 결의 같은 경우는 뭐 대표님하고 뭐 상무님만 동의도 되는데 특별 결의 관련된 안건이 나오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도 이익을 받는 거는 무조건 부사장님도 오케이를 하지만 근데 대표님 무조건 회사 매출 관련된 데 더 투자를 하거나 좋은 인재를 데려오는 게 더 유익하다라고 자꾸 판단하다 보니까 네. 한마디로 결이 달라지면서 자꾸 이제 문제 생기는 거죠. 계속 충돌이 나는 거네요. 네네네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도 나왔듯이 이제 보통 결의가 있고 특별 결의 있듯이 뭐 중요 사안을 결정하는 게 이제 네네네.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네네네. 이사회가 있고 주주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럼 우리가 이번에 간단하게 이사회 주주총회를 한번 짚고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사회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이사, 네. 대표이사, 사내이사 네. 3명 이상이 된 기관이고요. 오. 이사가 3인 이상 무조건 성립이 돼야 됩니다. 네. 한 명 또는 2명 이주에 이제 10억 미만 해서 성립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자본금 10억 이상 되고 그다음에 이사가 3명 이상 되셔야 이사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사회는 보통 어떤 거를 결의하나요? 뭐 본점 주소 변경, 뭐 대표이사 변경, 지점 설치, 이전 폐지, 지배인 선임 해임, 뭐 신주 발행, 네. 뭐 주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주주총회는 주주총회는 법인의 자본금을 출자한 주주로 구성되어 있고 결의할 때 일정 비율에 따라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주로 하는 게 정관 변경, 법인 회사 청산, 목적 변경, 임원 변경, 해임, 주소 변경, 자본금 증자 감자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 주주총회에서 하는 게 좀 중요한 사안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더 디테일하고 그렇죠. 네, 근데 보니까 이 사안 중에서도 네네. 이제 보통 말하는 보통 결의로 되는 게 네, 있고 네. 특별 결의로 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 보통 결의와 특별 결의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보통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생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돼야 됩니다. 네. 일단은 보통 결의라는 게 이사, 감사, 청산인 선임, 뭐 보수 결정, 뭐 재무세 표 승인, 이익 배당, 주식 배당, 주주총회 의자의 선임, 네. 자기주식 취득의 결의 등 이런 게 있습니다. 특별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그래. 발생한 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셔야 돼야 합니다. 아, 일단은 정관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죠.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 네. 이사 또는 감사 해임, 자본금의 감소, 합병 및 분할,
네. 사후 설립 임의 해상 결의 등. 아까 부대표님이 특별기에서 반대할 수 있는 싫어했던 것들이 네. 주식을 선택권, 이사 또는 감사 해임입니다. 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반대해버리면 네.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사 또는 감사를 해임하면 그죠. 임원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법인 카드도 못 쓰죠. 그다음에 법인으로 리스트도 못 하죠. 음. 그게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급여도 못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주주로만 남게 되지 않습니까? 아, 한마디로 대표님이 네, 부사장을 네. 해임할 수 없게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이거 무장 해제를 당할 것이냐, 무장 해제를 할 것이냐, 서로 이제 그런 핑퐁 게임에 이제 서막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결국은 이제 너무 주식을 두 분이 비등하게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특별결의는 결론이 안 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소수의 이렇게 힘이 없는 주주들은 그럼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말을 쓰는 케이스 주주 제한권 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오, 주주 제한권. 네네네. 예, 이게 뭘까요? 상법 363조 2항에 있는 내용인데요. 네.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 네. 즉 3% 이상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사는 주주 제한이 있는 경우에 이를 이사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 제한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해야 됩니다. 오, 그러니까 이게 한 3% 이상만 갖고 있는 주주가 네, 주주총회 6주 전에 네, 이런 거를 목적 사항으로 넣어달라 네, 하면은 네, 특별한 위반 사항이 없는 한은 네. 주주총회 목적 사항으로 해야 된다는 거네. 그런데 반드시 6주, 어. 6주 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거 말고는 이제 그 주주의 해계 장부 열람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 상법 제 466조인데요. 네. 발행 주식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동사를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제1항의 주주가 청구하고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오, 주주의 회계 장부 열람 등사 청구 및 가처분 소송은 주주가 회사로부터 회계 장부 열람 사실 확인 및 임원의 비리 등을 포함 일부 사항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회사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수정하도록 법원에 가처분을 요청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오. 네. 그 결론은 이거는 이제 주식이 3% 이상만 갖고 있으면 회계 장부를 열람해서 네. 이제 임원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지 그런 걸 좀 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실무상 이거는 소수주주 횡포부리는 대주주를 상대할 때 즐겨 쓰는 권리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두 주주가 많은 주식을 갖고 있고 대주주로서 이제 서로가 의견이 안 맞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든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 부사장님의 어느 정도 지분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경영권 분쟁이 진행이 됐습니까? 부사장님이 살아 계신데 그냥 대표님한테 상속이 일어났을 때를 한번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대표님 반응은 첫 반응 이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당신 가족이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안 되면 상속 포기를 하셔야죠. 그치. 첫 반응이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법적 상속인이 생기는데 누군가를 받아서 가족이 받게 되면 그만큼 실익이 있기 때문에 받고 그걸 통해 가지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서 낸 다음에 다시 그거 인해 가지고 부면허처럼 돌아옵니다. 대표님 계시고 그다음에 산에 있었던 2대 주주가 있겠죠. 네. 여기서는 이제 부사장. 네, 부사장. 근데 부사장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법적 상속인이 생깁니다. 네. 그 법적 상속인은 상속세를 6개월 내야 돼요. 그렇죠. 연부연 뭐 10년 동안 한다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 내야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2대 주주의 배우자가 대표님 찾아가겠죠. 그렇죠. 해결해 주세요. 능력 안 되시면 상속 포기하세요. 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이 회사의 주식 때문에 또 네. 이 우리 남편이 여기서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네. 그렇죠. 이런 문제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대부분 유가족은 어딜 가냐? 상속 전문 변호사한테 가십니다. 그렇죠. 그 상속 전문 변호사가 상법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죠.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 이대 주주의 가족들이 대표님을 고발합니다. 어떤 걸 고발하냐? 뭐 횡령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임원의 부정행위, 배임이라든지, 그다음에 법령 정관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뭐 딱 나와 있는 건 없지만 네네. 그런 걸로 걸어서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네네네. 자 고발하는데 횡령행위가 있으면 인정이 되고 그럼 네. 대표 기소가 기소가 되겠죠. 되겠죠. 근데 이 기소가 되는 기간까지 보통 3-4개월 걸리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이사 해임 시도를 합니다. 그렇죠. 3-4개월 되기 전에. 예. 자, 이때부터 파국일이 막 열립니다. 파국이 막 시작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고발한 이쪽에서 지금 다시 이사 해임 시도를 하면 대표이사 지분을 더 하지 못하게
별도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그 제3자 법정 상속인이 유가족이. 그러면 왜냐하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쵸. 주주니까. 주주니까. 2대 주주니까. 그러니까. 특별결의를 못하게 했으면 대항에 있는 주주니까. 그러면 법정에서는 법대로 이제 판단하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됐냐면 네. 이사임 청구 소송까지는 보통 기간 6개에서 1년 걸리고 네. 경고에 따라 2, 3년 걸립니다. 네네. 직무집행 가처분에 받아져 버리면 대표님은 최대 주주지만 이제 임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평행선에 갔을 때 결국에는 파국의 길이 열렸는데 뭐가 유리할까요? 결국에는 협의를 봐서 그렇죠.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게 되는 뭔가 겁니다. 살아있을 때 서로가 네. 의견이 있을 때 네네네. 서로가 합의를 해서 네. 뭔가 적당히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네요. 결국 뭡니까? 대표님은 직권 해지했죠. 의결권 박탈됐죠. 그치. 경영위기가 온 겁니다. 경영위기. 그래서 주식 40%만 갖고 있는 주주가 네. 60% 갖고 있는 최대 주주를 이길 수가 있는 거네요. 이길 수 있는 거죠.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막 서로가 껄끄러운 사이가 아니었다고 치더라도 네네네. 막상 2대 주주가 돌아가셔가지고 법정 상속인들이 나 상속세 없으니까 해결해줘 했는데 그냥 대표가 그럼 해줄 수가 없다. 그러는 순간 이런 파국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제가 미리 예상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죠. 뭐 3% 이상 갖고 있으면 뭐 주주를 나갈 수 있습니다. 그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럼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역용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같은 경우는 빨리 2대 주주 지금처럼 이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대표님과 부사장이 있다면 네. 빨리 대표님 입장에서는 부사장님 주식을 해결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증여세를 주더라도 저가 양도를 하고 예, 더 싸다고 예, 할 수 있지만 맞아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유가족은 시가로 해서 상속세가 나왔는데 맞아요. 상대방은 양도양수를 할 때 저가 양도한다고 하면 동의를 하겠습니까? 유가족이 누가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쉽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제안 드렸던 게 뭐냐면 대표님이 잘못되든 부사장님이 잘못되든 간에 주주 간 계약서를 써서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플랜 A. 그러니까 서로가 살아계실 때 네. 둘이 뭔가를 하자고 합의를 본다. 두 번째 법인으로 사망보험금을 좀 일정 부분 20억 정도로 가입을 각각 하는 겁니다. 하고 갑자기 죽어버리면 유가족이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데 회사가 돌아오는 걸 다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결국 유가족은 회사가 존속돼 있지만 대표라는 또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돌아가시고 유고가 돼서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그 회사의 주식과 다른 뭐 아파트나 자산을 합산해가지고 상속세가 나오니 네. 그 부분을 법인으로 일단은 가입을 해서 네. 한 돈을 가지고 일정 부분 활용을 하면 대표님이 먼저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든 부사장님 돌아가시든 주식을 법인과 개인이 합리적 가격에 사준다. 한마디로 세법적으로 문제 없는 선에서. 한마디로 대표가 돌아가시면 네. 부사장 쪽에서 그걸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준다. 법인과 부사장이 연동해서. 네네. 그리고 부사장이 돌아가셨을 때는 대표가 하고 법인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네네네. 미리미리 준비하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한 방에 한다? 그거는 맞아요. 리스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생각하는 거랑 또 막상 그때 갔을 때는 또 다르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더 1차, 2차로 다 방어막을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는 거네요. 양방으로 다 리스크 해지를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회사 규모가 좀 작고 매출도 적으면 별로 이제 의식을 잘 안 하는데 문제가 없죠. 그렇죠. 점점 성장을 해서 커지면 주주가 갖는 이제 의결권에 대한 중요성이 생깁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회사의 경영권과 좀 직결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 내부에서 좀 문제가 생기고 또 이게 향후 상속이 이루어지거나 그럴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가족 주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가족 주주가 아닌 그렇겠네요. 타인 주주 그리고 차명 주식 이럴 경우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일단 가압승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압승계가 안 되니까 나는 이 회사 운영만 하지 유지를 하고 누구한테 승계에 대한 고민을 안 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유고를 했을 때 생기는 그 리스크가 이 회사와 연동되지 않게 생기면 모르겠는데 회사와 연동됐을 때 그 파급력이 너무 커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언제든지 이제 도사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네. 특히 이제 가족 주주가 아닌 전문 경영인 체제로 이루어진 회사 같은 경우는 네네. 특히 이제 좀 더 효율적인 주주 구성과 네네네. 지분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처분할지 어떤 식으로 이게 합의를 할지에 대해서 좀 전문가분하고 좀 상의를 해서 미리 좀 플랜을 좀 짰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자, 오늘 내용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